선생님들 이제 2교시 이제 1장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쵸?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유아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은.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기초 기본에 탄탄하셔야 돼요. 물론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교사라면 알아야 되는 기초 기본 있죠. 유치원 교사한테 유아교육이 뭐야 물었는데 유아를 교육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맞는 말이지만 전문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갖추셔서 선생님들이 갖추실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지금 입문 직전 이 교육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셔서 유아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야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입에서 아주 붙어서 맥락을 살려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입에 붙어서 문장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면접에 가셔서도 구성력, 논술을 쓰실 때 구성력의 모든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시면 안 되시고 줄줄줄줄줄줄 말로 하실 수 있게끔 오늘 수업의 목표가 그렇거라는 거 아시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쪽에 유아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해서 1번 교육과 유아교육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교육의 정의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의는 여러 이제 교육학자들이 내려놨어요. 그런데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로 정의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정범모의 교육의 정의는 보시면 계획적인 변화라고만 되어 있지 그 계획성 변화가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현섭이라는 학자가 긍정적이라는 말을 첨가를 해서 인간 행동의 계획적이며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한 사람이 소매치기를 가르쳐요. 아주 계획적으로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람 많은 버스에서 가방을 이렇게 찢어서 지갑을 꺼내는 거야. 연습도 시켰어요. 강화도 했어요. 너무 잘했다. 칭찬도 했고. 근데 그게 교육인가요? 아니죠.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쵸? 계획적이고 방향성만 있다고 해서 계획적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춰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계획성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야지 교육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아교육은 뭐냐? 그럼 유아교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그거를 정의를 말로 야무지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밑에 보면 이제 헬프 컨텐츠로 유아교육에 대해서 여러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로 봤을 때 학자들의 정의가 있는데 유아라는 이 유아라는 이 대상의 정의를 난자와 정자가 수정한 태내에서부터 초등학교 직전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넓게 정의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유아교육은 이제 국립교사가 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법적 정의를 외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유아교육 법에 정의되기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 3세부터 아직 거기 책에는 없어요. 들으세요. 나중에 법 하실 때 이제 보실 수 있으세요. 만 3세부터 취약 전까지의 그 사람을 유아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임재택의 정의 15쪽에서 한번 볼게요. 임재택은 0에서부터 8세까지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유아와 부모를 대상이에요. 유아와 부모. 이거 우리도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그쵸? 우리 공립교사가 되는 유아교육에도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과 유치원 유아원인데 유아원은 좀 이제 옛날 정의인 것 같아요. 가정과 유치원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위한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유아를 포함시킨 이유는 먼저 이게 조기 진학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8세까지라는 범위에서도 이렇게 정의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임재택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외국 여러 학자나 단체에서 NAUIC라고 보이시죠? NAUIC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미국의 유아교육 협회 제일 이제 영향력이 큰 NAUIC에서는 0에서 8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유아교육이라고 정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유아교육의 정의를 하실 수 있으시죠? 0에서 8세까지 또는 유아교육 법에는 만 3세에서 취약 전까지라는 대상으로 이제 축약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하는 유아 행동의 변화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모든 교육을 유아교육이라고 합니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우리 유치원 교사로서 아주
정확한 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유아교육의 정의 킵하셨죠? 확실히. 이제 그러면 개념에 대해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유아교육의 개념은 단편적인 개념과 본질적인 개념 이렇게 해서 뒤에 목차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쵸? 그럼 이제 단편적인 개념이 뭐냐 먼저 볼게요. 단편적이라는 말은 한 가지 측면에서만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단편. 그래서 이 단편적인 개념으로는 유아교육을 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측면을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개념을 5가지로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죠. 하나는 보육적인 기능의 수행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공립특히 교사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해요. 그쵸? 왜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할머니가 그쵸? 아침에 유치원 등원 버스를 태우는데 뭐 얘 아침에 응아 놓는데 안 씻겼다고 집에 가서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할머니는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질적 수준을 모르시니까 그냥 이제 엄마의 대행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거 딱 보육적인 기능으로 엉덩이 좀 씻기고 팬티 좀 갈아입히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 기분 나빠하는 거야. 아니 내가 교사인데 왜 팬티를 갈아입히고 집에서 해야지 하고 전화해요 부모님한테. 그런 건 집에서 다 해서 보내시라고. 그런데 보육으로서의 기능이라는 이 단편적인 개념이지만 유아교육에 이게 있다라는 걸 아는 선생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침에 뭔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여러 번 반복된 게 아니라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 수, 나 또한 보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우리 유아교육은 보육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만 보육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를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편적인 개념으로 보육적인 기능 수행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교육도 하고 아동 행동, 유아 행동에 그런 변화도 일으키는 교육을 하는 교사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아동의 기본적인 요구에만 부응해주는 활동이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보육적인 기능을 수행으로만 보는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기 재능 교육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자, 요거는 단편적인 한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유아교육에 이제 위배되는 그런 개념이 있죠. 영재 교육이나 초기, 뭐 예체능 교육, 아이의 이제 기능을 이제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는 그 입장인데 지금 우리 유아 교육은 전인 교육을 그쵸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위배되는 교육이다, 바람직한 교육 방향이 아니다라고 선생님들이 덧붙이는 설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조기 재능 교육으로 보는 입장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등학교 준비 과정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것 또한 유아교육을 수단과 도구로 보는 입장이 있죠. 이것도 유아교육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후속되는 그런 교육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쳐서 학습력을 이제 올리기 위한 그런 후속 교육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위배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하게 되죠. 우리 유아교육의 교육 방법이랑 또 맞지 않는 그런 초등학교 준비 과정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상으로 보는 입장, 보상교육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자, 이 보상교육이라는 부분이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보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쵸? 복지라는 말을 쓰죠. 복지. 이 보상이라는 거는 딱 들어도 뭔가 다 채워지지 않은 거에 뭘 더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리타드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취약한 상태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보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이 보상이라는 개념이 요즘은 복지로 쓰이면서 의미는 이제 한 부분의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이 처해 있는 문화적 결손을 보충해 줌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류계층 이상의 아동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학교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선을 같이 맞춘다는 의미에서 보상교육으로 보는 유아교육의 입장이 있었다. 이 보상교육이란 용어는 미국에서 국가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헤드스타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처음 이제 용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너무 빈부 격차가 심하고 빈곤층의 그런 아이들이 이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 이제 회복되지 않다는 걸 알고 국가에서 그런 공공성을 투입을 해서 그들의 이제 그런 성취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활동이 바로 헤드스타트인데 뒤에 복지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상 교육을 했겠죠. 80년대에 이제 빈부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농어촌
엄마 아빠가 농사지러 갔을 때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을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의 개념이 요즘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족하다는 걸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를 중류로 볼 것인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요즘은 부족한 약간 취약계층과 일반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째가 가정기능의 대행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이제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가정기능이 약화됐다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되고 그 앞에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 왜?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가정도 핵가족화가 되고 있어서 옛날 대가족화에서 할머니, 조부모 또는 일부 친척들로부터 받았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이를 대행해줄 별도의 전문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은 가정기능을 대행하는 거지라고 보는 그런 단편적인 입장에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인정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단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는 유아교육에 맞기도 하지만 이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가지예요. 5가지. 선생님들 이제 요거 중요하지 않다고 간과하실 수는 있지만 개요도 만드실 때 그쵸 단편적인 개념 5가지 이렇게 톡톡톡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보육으로 보는 개념, 조기 재능 교육으로 보는 개념, 취약전 이제 뭐예요? 취약전 끌어당기는 교육, 준비 과정으로 보는 교육, 그다음 보상 교육으로 보는 교육,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정 기능 대행으로 보는 교육.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이제 구조를 시키시면 좋고요. 그러면 우리 유아 교육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본질적인 개념이 있죠. 우리 유아 교육의 본질적인 개념은 유아의 무슨 성장? 전인적인 성장. 우리가 항상 알고 우리는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인적인 성장인데 자, 여기 임재택 교수님의 정의를 제가 좀 많이 넣었죠. 유아 교육은 0세에서부터 8세까지의 누구와 누구를 대상으로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이 부모 대상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과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위한 전인적 성장 발달을 위한 조기 재능 교육으로 한 분야의 그런 발달이 아니에요. 전인적 발달을 위한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1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시는데 그 옆에 유아교육의 원리가 있죠. 헬프 컨텐트. 유아교육의 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큰 번호만 확인을 해볼게요. 유아교육은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맞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보육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제공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아교육은 비형식적이고 잠재적인 교육과정을 중시한다. 자, 여기 보면 이 비형식적이고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란 뭐냐. 우리가 수업을 하려고 그쵸. 이야기 나누는 수업을 계획을 쫙 세워서 했어요. 그거는 계획된 형식적인 교육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 유아가 갑자기 무슨 반응을 보이거나 했을 때 하는 교육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사가 인격적으로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교사의 그런 인격적인 모습 모든 게 다 잠재적 교육 과정이죠. 유아 교육은 모든 교육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중시하지만 유아 교육은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거에 제일 집중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형식적이고 잠재적인 교육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이제 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그쵸 유치원 아이들의 그런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다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서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3번 유아교육은 유아의 흥미와 욕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알고 있죠? 선생님들 모두 다 개별적인 욕구, 그 다음에 유아가 현재 흥미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4번째 유아교육은 유아 발달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뭐예요? 통합교육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교육. 자, 밑에 통합교육의 설명,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이 모든 발달이 적합하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 5번째 유아교육은 놀이 중심 교육이어야 한다. 이제 놀이의 장점 이런 거 놀이 이론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되는 놀이가 왜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유치원 그냥 노는 곳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 노는 곳이에요. 근데 그 놀이가 얼마나 교육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워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은 놀이 중심 교육이어야 해요. 그리고 유아교육은 과정지향적 교육이어야 된다. 이 말은 그렇죠. 결과, 아이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의 과정, 참여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유아교육은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상호작용이란 선생님들 아시죠? 상호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 유아를 중심으로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고 옆에 보면 유아와 유아 간, 친구들끼리, 유아와 교사 간, 나와 유아 같이, 그 다음 유아와 교구 교재 간, 그리고 유아와 환경 간, 여기서 환경은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이전 경험과 현재 경험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제 교재에 있는 거를 보셨는데 선생님들이 이 원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되는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여기 해설서에 있어요. 해설서에 보시면 이제 구입하셔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또 이제 분석해 보시겠지만 여기 책에 교수학습 방법에서 3번 그쵸? 놀이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 나온 원리랑 유사해요. 그쵸? 그 다음, 유아의 흥미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문장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셔야 돼요. 요걸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 강론서에 나와 있는 학자들이, 교수들이 내린 정의를 외우지 마시고, 우리는 요 해설서를 외우시는 거예요. 대신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함께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는 유아교육 원리가 이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2번 유아교육의 중요성 들어가기 전에 교육과 유아교육의 의미 우리 했는데 그쵸? 교육을 정의할 수 있고 유아교육을 정의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단편적인 개념으로서 5가지 정도,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본질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는 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전인적인 성장을 끌어낸다. 그 앞에 대상 집어넣고 기간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정의 정도는 선생님들이 내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들어갈게요. 유아교육의 중요성. 자,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논술을 쓰시거나 또는 이제 면접에서도 대답을 하거나 이 공부의 구조를 만들 때 제일 좋은 게 측면으로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물었을 때 우리 유아교육은 선생님들 유치원 기간이 하나의 지역사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 부모, 유아, 그리고 유치원 기간이란 이 4가지의 이 모든 측면이 다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항상 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유아 측면에서는 어떨까? 교사 측면에서는 어떨까? 지역사회에서 측면은 어떨까? 뭐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 해서 측면을 나누는 게 좋은데 유아교육의 중요성도 한번 측면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뭐예요? 발달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어요. 유아 발달적 측면에서 유아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사회 변화와 맞죠? 사회 변화와 가족 기능의 변화라고 되어 있나요? 가정 및 사회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사회 변화, 가정 변화에 따른 측면으로 봤을 때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권리 측면, 유아가 갖고 있는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발달적 측면에서는 또 유아의 발달 영역이 나오겠죠. 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신체 발달 측면에서는, 그렇죠? 사회 정서 발달 측면에서는, 그 다음 또 하나는 언어 발달 측면에서는 왜 유아교육이 중요한지, 이 시기에 유아교육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풀어서 이제 또 공부를 하시면 되고, 사회 변화, 가정 변화 측면에서는 사회가 이렇게 변했고, 가정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중요합니다죠. 그리고 권리 측면에서는 유아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예요. 일단 큰 제목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세부 내용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개요도를 이렇게 짜시는 건데,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유아교육의 중요성 선생님들, 달달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 기본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초 기본은 탄탄히 하셔야 돼요. 기초 기본이 된 교사가 공립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기본을 탄탄히 하는 거에는 절대, 시간을 저렇게, 투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발달적 측면에서 본 유아교육의 중요성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분홍 색깔 박스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인간의 발달의 기초가 유아기에 형성되며 특정한 발달 가업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는
발달의 무슨 성과 무슨 성? 기초성과 적기성의 원리는 그렇죠.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성과 적기성의 원리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한번 신체 발달을 먼저 볼게요. 신체 발달. 유아기에 꼭 유아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골격이 발달하는 시기가 영유아기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조됐다가 다시 또 청소년기에 2차 성장으로 또 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유아기에 급속한, 영유아기에 급속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뇌세포의 발달이에요. 이 뇌세포의 발달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가 다 끊어져 있다가 유아기의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막 되면서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여러 가지의 그런 교육적인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과정은 생후 2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6세 이후에는 이 과정이 상당히 약화된다라는 여러 연구의 결과로 우리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지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세포의 발달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가만히 아이를 놔두면 안 돼요. 경험, 역량, 정서적인 안정 등을 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선생님들 경험은 아시겠죠? 자극을 줘야 되는 거. 우리 막 예쁜 교구 만들어서 그쵸? 아이의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거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시면 역량도 아시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는 다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데 이 옆에 정서적 안정 있죠. 선생님들 요즘 아동학대가 많이 문제죠. 학대가 문제인데 학대받은 아이들의 뇌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시거나 이러도 나오실 거예요. 학대받은 아이들의 뇌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시냅스가 다 끊어져 있어요. 그 학대라는 정서적인 안정을 갖추지 못한 그 상황이 얼마나 그 아이의 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안정이 뇌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현장에 가시면 아이들 만 3세 아이들 낮잠 재우셔야 돼요.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낮잠. 안 자려고 하는 애들 학부모님 어떤 재우지 말라 그래요. 시험에 나오죠. 재우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면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근거로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뇌 발달을 될 수 있죠. 뇌가 이 시기에 어떻게 성장을 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아이들의 뇌는 어떻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이 아이가 밤에 많이 자서 아니면 낮잠을 재우면 밤에 안 잔다는 이유로 낮잠 시간을 지금 제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아이의 그런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대신 꼭 굳이 자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편안한 휴식 시간을 그런 부모님들은 꼭 그 시간에 그 아이를 위한 다른 교육을 원하세요.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조기 교육을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올바른 유아 교육에 대한 안내와 함께 휴식을 취하더라도 정서적인 안정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바로 이 뇌발달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아기에 형성된 기본적인 운동 능력은 그 이후에 운동 능력의 토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이제 신체의 누리과정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만 유아기에는 다양한 운동 능력 기초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운동 동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아이의 발달을 돕지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면 민첩성, 평형성 등의 필수적인 기초 체력이 형성되기 어려워요. 이때 형성되지 않은 이런 체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후에 모든 운동 능력 발달에 영향을 또 미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 발달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골격 발달에 있어서 뇌세포 발달에 있어서 운동 능력 발달에 있어서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성격 및 사회 정서 발달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용어로는 설명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유아기에 사회성이 발달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성격 형성 기초가 5세 이전에 확립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와 에릭슨이 나왔는데, 자, 프로이드는 선생님들 인간의 성격이 5세 이전에 부모와의 그런 관계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한 학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이 만들어진다. 그 이후에는 영향을 조금밖에 미치지 않고 그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한 학자가 프로이드고, 에릭슨은 인간 단계를 8단계로 나눴죠. 인간 태어나서부터 8단계로 나눠서 유아기까지 그 아이가 갖춰야 되는 덕목이 있었어요. 그걸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후의 발달에 지연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심리 사회적으로. 그래서 에릭슨이 말한 3가지 신뢰성을 갖춰야 되고, 그쵸?
자율성을 갖춰야 되고 부모와 나는 독립됐다는 주도성을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에릭슨이. 이 시기에 유아기에 이걸 갖추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갖춰야 되는 뭐 근면성, 그 뒤에 후속되는 발달을 이룰 수 없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에릭슨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예를 들어서 5세 이전의 경험, 특히 이유, 대소변 훈련,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경험은 그 아동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아 시기에. 그리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애착, 신뢰, 타인인식, 욕구 조정, 욕구 조절, 뭐 다 똑같은 말일 것 같아요. 공유하기 등의 사회적 기술은 초기 5년 동안 배우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들 요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세요. 그래도 조금 전문가라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지발달 부분을 봅시다. 인지발달은 이제 인지발달론자들의 이제 많은 연구로 인해서 유아기 인지발달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우리 유아교육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피아제가 나오죠. 피아제는 아동의 지능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환경의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그 지능이 물론 자발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안에 동화 조절 그 메커니즘이 있지만 그것들이 더 자극을 받고 자신만의 인지 구조가 되려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환경의 자극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려면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극이 주어지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아제가 아동의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발달 측면에서 강조한 학자의 예로 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 니은에 보면 블룸의 지능 연구가 나와요. 블룸이 17세까지 아동의 지능을 100으로 봤을 때, 그쵸? 0에서 4세 사이에 30%가 지능이 발달을 하고 5에서 7세 사이에 50%가 발달을 하고 8, 초등학교부터 17세, 중고등학교까지 20%가 나머지가 된대요. 그러면 0에서부터 8세, 우리가 유아라고 하는, 영유아라고 하는 이 시기에 지능이 몇 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80%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기가 왜 중요한지, 그쵸? 확실히. 블룸의 지능 연구만 근거로 돼도 우리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겠죠. 자, 자부심을 한번 가지시고, 그 다음 인지발달론자들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는 유아교육의 중요성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어발달이에요. 언어발달도 만 2세를 전후하여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은 그 문화가 제공하는 모국어, 언어를 배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기의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듣기, 바르게 말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언어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발달적 측면에서 이렇게 같이 봤어요. 4가지로.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 및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본 유아교육의 중요성 이렇게 되었는데 사회가 변했어요. 그러게 되면 사회가 변했고 가족의 기능이 변했기 때문에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유아교육이 어땠어요? 보육 오로지 그렇죠? 그냥 애 잠깐 맡기는 그런.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죠. 사회적인 인식이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유아교육에 대한. 그리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주 초등, 중등 교육보다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 유아교사의 지위도 향상이 됐지만 그거에 걸맞는 우리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같이 봅시다. 가족 구조 및 기능이 변화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핵가족화 그리고 자녀 양육 및 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취업모가 증가해서 사회의 형식적인 교육기관들이 가정의 기능을 분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와 함께 유치원에서는 아이를 장시간 이렇게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종일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적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그쵸 유아교육 기관이 없어지면 유아교육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도 멈춰버려요. 그죠? 같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구조 변화만 봐도 유아교육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를 볼게요. 자, 사회의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의 변화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 그쵸? 이런 기후 문제, 식량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룬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보면 유아교육이 갖는 의미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 중심의 산업 문명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자연 고갈, 식량 부족 등 전 지구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다 전면적으로 옛날로 과거로 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이런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뭘 심어줄 필요가 있다? 건전한 가치관, 바람직한 가치관, 이 사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기의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의 중요성. 그 다음, 유초연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유아교육도 공교육화 진입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와 유아교육의 그런 유초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교육 경험의 연속성, 반복성, 일관성, 통합성의 차원에서 볼 때 유아교육의 체계와 내용, 방법 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으로 한번 볼게요. 4번.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국가 인적자원을 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유아교육,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런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익히고 유아의 잠재 능력을 다양하게 길러준다면 유아기회, 초등이나 중등이 아니라 유아기회. 그렇다면 이후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데 효과가 아주 크다 이 얘기죠. 그래서 UN 아동 연구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다. 그죠? 이미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이미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국가의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물론 교육은 경제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안 되지만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유아교육의 인적자원 개발의 효과가 여기에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인적자원 개발의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도 그쵸?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지금 투자하려고 국가가 그쵸? 하고 있고 그 질 높은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공립유치원 교사를 뽑아서 공립유치원의 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복지사회 구현 측면에서요. 복지사회. 자, 복지사회라는 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려면 빈부격차가 커도 빈부격차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거 보상을 나이가 들어서 노인복지에 투자하고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투자했을 때 제일 그게 빨리 끊어진다. 유아기에 투자했을 때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그 능력을 길러줬을 때 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빈곤의 대물림과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유아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들 이제 지금 발달적 측면이랑 사회 변화, 가정 변화 측면을 봤는데 만약에 논술 문제가 나왔어요. 논술 문제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아의 발달과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5가지씩 논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논하실 수 있으시죠? 이게 논술 문제예요. 내용을 알아야 논술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공부했는데 시험은 막상 기초 기본을 물어요. 이번에도 그쵸. 교사로 논술 나왔는데 기초 기본을 외웠다면 그거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 통합적 교육, 왜 이제 융통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냐잖아요. 이번 문제, 기출 나온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에 당황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기초 기본을 탄탄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지금 공부 많이 한 선생님들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발달적 측면에서 5개, 사회적 변화 측면 5개 쓰세요라고 이 책 덮고 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줄줄줄 쓰기는 좀 분명히 중요는 한데 그죠? 구체적으로 쓰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기초 기본이 되는 의미와 중요성은 선생님들을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가지 권리 들어가기 전에 권리는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누고 자, 발달적 측면에서 인지했어요. 그쵸? 인지가 먼저 안 나왔죠. 선생님들 구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체가 먼저 신체 사회 정서가 먼저 나왔죠. 자, 신체가 나왔어요. 신체, 그다음 성격, 사회 정서. 제가 글씨 이렇게 써도 아시죠?
아시겠죠? 사회 정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인지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신체 발달 측면에서 유아교육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뭐 예를 들 수 있어요? 유아기에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쵸? 그 뒤에 말을 쭉쭉쭉 붙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유아기에 또 그렇죠.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해서 그 뒤에를 또 붙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아기의 신체 발달은 운동 능력 맞아요. 운동 능력 발달이 기초가 형성되고 체력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라는 걸 문장으로 만들어내시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그런 학자들이 교수들이 만든 그 문장의 맥을 살리셔서 말씀하셔야지 단 용어식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용어식으로 발달적 측면, 신체, 골격, 뇌발달 이거 이렇게 외우시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외워야 되는 게 있고 이거는 문맥을 살리셔서 말로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풀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때는 덮고 말로 그쵸?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연습을 하시고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신분석학자들이 나왔었죠. 프로이드와 에릭슨.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학자를 예를 들면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그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중요성을 또 말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애착 또는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5세 이전에 이루어진다라는 밑에 보충 문장이 또 있었어요. 자, 그럼 인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됐고 인지학자 한 명만 말해도 돼요. 그쵸?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따르면 그쵸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지구조를 갖고는 태어나지만 그것이 자발적인 메커니즘은 들어있지만 그것이 환경의 그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되었을 때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전조잡기 유아기에 중요하다라는 인지 발달의 이론을 끌어내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그런 근거가 제일 타당하죠. 블룸의 지능 연구에 의하면 80%가 0에서 8세에 이루어진다고 했다. 17세를 기준으로.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언어 발달은, 특별히 학자는 없었지만, 만 2세 이전에 모든 전 세계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한다 했는데, 그런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들은 언어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겠죠. 종단 연구를 길게 했을 때 얻어내는 그런 연구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타당한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에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래서 언어 발달 측면에서도 유아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발달적 측면에서 유아교육 중요성 딱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사회 변화, 가정의 변화 측면에서는 뭐가 있었냐? 5가지가 있었는데 선생님들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오늘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개요도는 모든 공부, 유아교육 아니라 다른 공부 하실 때도 모두 이제 다 적용이 되셔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웃겨요. 이제 가정 살림하면서도 이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냉장고에 어패류 정리도 다 하게 되고 막 되게 웃긴 상황이 되지만 그렇게 될 정도의 그런 개요도는 항상 짜셔야 되고 자 가정 사회 변화 이거 볼 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조금 재미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보세요 선생님 복사 유인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선생님들 복사는 우리 알고 있는 거 유인가는 아시죠? 매력을 끄는 그런 정도 힘 유인가가 높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사 유인가로 하면 뭐였어요 아까 복지사회 실현을 입장에서 봤을 때 유아교육이 중요했고 내가 해놓고 헷갈리면 안 되죠. 더 뭐였죠? 사회 변화 어떤 거였어? 자연 고갈 여러 가지의 그런 산업화에 의해서 폐폐해진 그런 사회 변화에서 아동이 뭘 만들어야 돼요?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유아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유초 연계 그쵸? 유초 연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아교육도 이제 공교육 체제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그런 연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이 유초 연계 입장에서 인적 자원 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투자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시기가 유아기다. 그래서 인적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는 가정의 변화를 봤을 때 질적으로 우수한 가정의 기능을 대행할 그런 유아교육 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유아교육이다라는 이렇게 해서 사회 변화, 가정의 변화의 측면도 선생님들이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2단락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유아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본 유아 중요성이에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 시험에 처음 출제된 게 2006년이에요. 2006년 논술로 갑자기 그 아이는 생각이 안 나지만 누구누구가 엄마가 학원을 여러 군데를 보내는 거예요. 가방을 이제
7살인데 만 5세인데 근데 그 아이는 항상 이제 어깨를 처진 채로 놀이터에서 친구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지문을 주고 그 아이가 침해받고 있는 권리를 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의 권리에 대해서 몰랐어요. 모르고 공부했어요. 유아교육을 하면서도 아이가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 권리에 대해서 주장한 세계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는 채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그 시험 문제가 나와서 이 이제 유아 임용계에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권리 무슨 권리지? 놀 권리여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놀 권리가 있다라는 거 당연한 건데 권리라고 물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놀 권리가 있다라는 그 문제가 나옴과 동시에 권리가 아주 많이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찾아봤더니 진짜 아이들의 권리가 중요하더라. 이제 임용 입장에서 임용 그런 사회에서 봤을 때 2006년에 시발이 됐고 요즘은 그쵸 아이들의 권리 그쵸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권리 말고 유아들이 꼭 가져야 될 유아들만의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 그쵸?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이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럼 한번 유아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본 유아교육의 중요성 한번 볼게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놨어요. 하나는 현대사회에서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유아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유아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마지막 문장에 되어 있죠. 현대사회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 많은 문제에서부터 유아는 우선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아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죠. 유아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아동 권리 하면서 이제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자, 밑에 분홍 색깔 박스로 된 거 뒷장까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거기까지 되어 있어요. 뒷장까지. 이 중에서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동 권리라는 건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화밭에서 흑인 아이들 특히 많이 이렇게 목화를 채취하거나 어릴 적 교육계 그런 기회가 없이 또 그 아이가 누려야 될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많이 살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동복리 영국의 아동복리의 창설자인 에글린타인 잽 영어가 잘못됐네요. JDBB라는 말이 있었고 JEBB 같아요. 그쵸? 많이 오타를 하기는 하셨을 텐데도 잽이 잘못됐어요. 에글린타인 잽 여사가 성문화된 아동권리 선언을 했어요. 무슨 호수라고 호수 앞에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동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1924년에 드디어 제네바 선언이 이제 이 잽 여사의 그런 선언을 채택을 한 거예요. 채택을 해서 전문가 5개조로 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이 됐어요. 어디에서? 국제연맹에서. 그쵸. 이제 국제연맹에서 이를 채택을 해서, 그래. 우리 정말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보고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아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국제연합, 유엔에서 아동권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쵸. 유엔 아동권리 선언을 채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한다는 건 의미가 커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전 지구적인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요성을 확대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79년이 세계 아동의 해인데 그로부터 10주년을 기념하는 1989년 4번에 있죠. 네. 4번에 1989년에 마침내 유엔은 전문 및 54개조로 된 아동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오는 아동권리 협약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이 아동권리 협약에 비준을 했어요. 우리도 하겠다. 그쵸? 우리도 이런 권리를, 이런 협약의 내용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비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책은 1990년 9월 2일에 기해서 191개국이 비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 4월 기준에서 194개국, 3개국이 더 늘어났어요. 194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 권리에 대한 그런 협약문이에요. 자, 세계적인 흐름을 아셨죠? 이 흐름은 이해만 하세요. 안 외우셔도 돼요. 객관식 문제 시절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아셔야 되는데, 뭐 이제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하튼 이렇게 한 여성이 그 아동 복리의 잼 여사가 아동이 더 이상 이렇게 핍박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국제연맹에서 그것을 채택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틀을 만들어 놔서 유엔에서 아동 권리 선언을 또 채택을 하고 그러면서 1997년 아동의 해라는 게 지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를 기념해서 54개조의 전문으로 된 전문가 54개조로 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문서가 되었구나라는 그 흐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는 어땠냐 국제적으로 이렇게 아동 권리가 중요시 여겨질 때 우리나라는 어땠냐 하고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1921년에 소파 방정안이 어린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이 방정안 선생님은 아주 중요해요. 사상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방정안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가 중에 한 분이에요. 아동 사상가. 자, 소파 방정안 선생님이 어린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1923년에 어린이 선언문을 제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선언했는데 이 1923년이 세계에서 제네바 선언이 일어난 것보다 1년이나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주 국제적인 흐름보다 빠른 시기부터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23년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었고 같은 해에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어린이날. 그 5월 5일 어린이날이 우리가 노는 날인데 아주 우리 유아교육 임용하는 선생님들은 중요한 의미를 품고 계셔야 돼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아동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놀 권리를 줘야죠. 이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노는 거예요. 공휴일로 그냥 지정된 게 아니죠.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1957년 제33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1988년 제66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린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어린이 헌장을 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어린이 헌장을 개정했어요. 이게 이제 2013년에 기출이 됐어요. 어린이 헌장을 쓰는 문제로 어린이 헌장을 쓰세요 했는데 앞에 이제 헌장문을 넣어놓고 이 설명이 있었어요. 57년 33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제정이 되었다가 88년 66회에 이제 다시 재정비된 제2정비된 그 문서가 무엇이냐 해서 어린이 헌장 이렇게 쓰게끔 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90년 9월 25일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을 하면서 91년에 우리나라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동 권리를 위한 문서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협약. 이 아동 권리 협약의 문제 출제가 이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4대 기본권을 선생님들이 이제 달달달달 외워야 될 1순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시험에는 4대 기본 원칙이 나왔어요. 기본 원칙이 나왔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그다음은 기본권이 나올 차례겠죠. 기본권이 나올 차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4대 기본 원칙과 4대 기본권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게 마이크를 잡고 책을 같이 보기 참 어렵네요. 선생님들 잠깐 쉬어가면서 메모하시고 제가 이제 설명회를 했잖아요. 설명회를 했는데 이제 뭐 현장에 있는 후배들이고 이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막 관심 있어 설명회를 이제 받겠죠. 봤는데 이제 친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대요. 그래서 왜 뭐가 잘못 말 피드백 해줘. 나도 이제 초임 강사니까 베테랑 강사가 돼야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 손이 너무 커. 내 손이 너무 커서 카메라로 봤을 때 손이 너무 이제 두껍고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야 그걸 어떻게 고치냐? 내가 그랬더니 이 핀 마이크를 하래요. 손이 안 보이게 해갖고 내가 손 때문에 집중이 안 될 정도야. 내가 그러니까 손이 좀 크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게 두껍대요. 너무. 그래갖고 내가 손을 이렇게 이제 한번 제 손을 봤어요. 제 손이 좀 이렇게 짧고 뭉툭해요. 뭉툭하고 좀 두껍기는 한데 이 강사를 하는데 이렇게 장애 요인이 될 정도인지는 그래서 다음 이제 제 형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형부가 저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서 형부한테 물었더니 형부가
좀 손이 두껍긴 두껍대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 핀 마이크를 살까? 그래서 아니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정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때 바꿔야지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많이 거슬리거나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시면 제가 핀 마이크를 구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같이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협약문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뒤에 부록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딱딱딱딱 집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을 지금 저랑 같이 볼 거예요. 아동권리 협약을 알기 전에 아동권리 협약은 4대의 뭐로? 기본 원칙이 있다라는 거. 기본 원칙이 4대 기본 원칙이 있고 또 이 기본 원칙 하에 만들어진 뭐가 있다? 4대 기본 권이 있다라는 거. 이거 두 개는 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4대 기본 원칙이 2013년도에 기출이 되었고, 기출된 건 또 나와요. 확실히.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우리 외워야 될 1순위. 지금 처음 1순위 나왔죠? 이 1장부터. 아까는 기초 기본이었고. 자, 그럼 4대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되어 있는데, 이 아동권리 협약이 문서가 이제 유엔에도 있고, 여러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 지금 이 교재에 실린 문서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서 선생님들 그 옆에 공란 있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많이 빼서 막 정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빼서 내 거화 시키셔야 돼요. 책이 막 그냥 연필로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형광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선생님들도 공부를 제가 이거 하면서 내가 또 시험 보면 또 학교 가겠다 싶을 정도로 선생님들도 보셔야 돼요. 알으셨죠? 열심히 안 하면 저도 또 시험 볼 거예요. 올해 그냥 같이 열심히 해서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교재를 내거화 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을 일단 하나는 기본 원칙은 하나는 무차별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무차별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이에요. 그렇죠? 아동의 여기 다 아동의 앞에가 들어가요. 최선의 이익 우선의 원칙이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아동의 여기 부분이 밑하고 들어있어서 선생님 좀 헷갈리시는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보장의 원칙이죠. 발달 보장의 원칙이네요. 그냥 발달 보장의 원칙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여기 보면 참여, 아동의 참여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다가 기출에 나온 대로 외우면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이에요.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자, 옆에 다 적으셨죠? 네, 이렇게 해서 4대 원칙이 있어요. 4대 원칙이 있는데 시험에는 무차별의 원칙을 쓰라고 했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무차별의 원칙을 가로해 놓고 이 나머지는 다 제시해주고 무차별의 원칙을 쓰게끔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원칙에 의해서 기본권이 만들어졌어요. 기본권이. 자, 이제 무차별의 원칙은 아시겠죠? 아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고 최선의 이익의 우선의 원칙은 뭘까요? 아동이 갖고 있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에요. 그다음 생존보호 발달은 아동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존을 보장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받아야 되고 발달권 또한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 존중 및 참여 원칙.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의사는 그 이제 상황에 맞춰서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의 원칙 이렇게 해서 4대 기본 원칙이 있고 그에 따른 4대 기본권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생존의 권리 1번, 그쵸? 그리고 2번 보호권, 3번 발달권, 4번 참여권 해서 이 양쪽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 이게 시험에서 4대 권리 4가지 쓰세요 이렇게 안 묻겠죠. 분명히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은 어느 권리인가를 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조문을 조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전에 한번 우리 이 기본권 4개를 외워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좀 쉽게 외우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 만들어 본 게 있어요. 보세요. 4대 기본권은 색깔을 중요하니까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사람이 아니면 나는 생존하고 발달하기 위해 보호받고
참여하고 뭐 싶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생존하고 발달하려면 보호받고 참여할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외우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의미화가 돼서 이게 청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발달하려면 보호하고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장을 만드시는데 이건 이제 내가 그냥 급하게 만든 문장이고 선생님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의미를 만드시면 되는데 그러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돼요. 이렇게 해서 4대 기본권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문장을 읽으시고 생존권을 쓸 수 있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조문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존하고 발달하려면 보호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먼저 생존 한번 볼게요. 생존의 권리예요. 자, 생존은 선생님들 말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생존. 생명을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4개조의 선생님 책 보세요. 54개조의 그 조항 중에 제6조에 보면 당사국은 유엔을 말하는 거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 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 1항에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 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하면서 이하 당사국이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밑에 규정을 해놨어요. 이 시험에서 만약에 24조 1항만 주고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질병과 치료, 뭐 건강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생존의 권리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보호권을 한번 볼게요. 보호권은 무차별의 무차별의 원칙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차별, 폭력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차별 대우로부터 보호,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 장애 아동, 고아, 난민 아동의 보호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요거 조금 출제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 아동 학대 요즘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는 기본적인 보호권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아동권리 협약 제19조 1항을 같이 봅시다.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가해,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정말 너무 와닿죠. 요즘 우리 사회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호권이라고 꼭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밑에 내용도 참고해서 읽으시고 다음 3번 발달권이에요. 자, 발달권은 이제 교육받을 권리 뭐 이런 거와 이제 연결이 되시죠. 발달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무상교육, 의무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 기회균등 이 나와 있죠. 밑에 문항 28조 1항 선생님들 참고하셔서 보시고 자, 참여권 해가지고 참여권이 바로 아까 말한 의사존중과 참여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생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을 가지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동이라고 해서 너 생각은 안 들어주는 거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치 아동의 그런 의사와 그 의견이 아주 중요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참여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문항 조항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암기 1순위예요. 암기 1순위. 선생님들이 요 권리는 정확하게 아시고 그다음 권리와 함께 아동 권리 협약의 조문도 같이 눈에 익히셔야지 시험에 활용해서 나오면 풀 수 있으세요. 생존하고 발달하려면 참여하고 보호받고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좀 연결해서 외우시고 나중에 막 쌓이면 이게 좀 유치할 수는 있지만 이게 생각이 나실걸요. 아마 그러니까 꼭 연결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섹션 1이 모두 나갔어요.
그러면 권리 보장 측면 우리 이거 정리 안 했죠? 권리 측면 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여기 이제 다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권리 측면에서 하나 뭐였어요? 아동의 사회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권리였어요. 그쵸? 여러 가지 위의 요소로부터 이거 내가 썼던 게 아니네요. 여기 있다. 자, 위의 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였어요. 뭐예요? 고유한 아동의 고유한 권리예요. 고유한 권리를 우리가 뭐 해줄? 지켜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의무예요. 의무. 지켜줄. 의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아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유아교육이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리 지금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하다가 권리에 푹 빠져갖고 또 중요성을 잊었지만 유아교육의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 이제 유아의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뿌리가 쳐서 나가는데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외우시면 되죠. 4대 원칙, 4대 기본권. 4대 원칙도 선생님들 외우셔야 돼요. 원칙이 시험에 나왔지만 나온 데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차별의 원칙만 물었기 때문에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을 물을 수도 있고 생존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다 마친 게 됩니다. 자, 섹션 1을 했는데 가볍죠? 가볍게 조금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시는데 말로 공부하면 나중에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처음 시작은 좀 만만한 마음으로 하세요. 만만한 마음으로 이까짓 거 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섹션 2 현대 사회의 변화와 유아교육 그 다음 복지 이렇게 다 왔는데 이 섹션 2를 통해서는 선생님들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유아교육이 뭘 해야 되는지, 아까는 중요성을 받고 지금은 사회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유아교육은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복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지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복지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고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섹션 2에 담겨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유아교육 그리고 복지 바로 같이 진행을 할게요. 지금 선생님들 시간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올라가서 쉬는 시간에 생각했는데 우리가 점심시간을 안 정했더라고요. 근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로 하면 이제 제일 이제 그런 점심시간, 다운 점심시간인데 지금 여기 학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시간에 후루룩 빠져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때 같이 이제 하시는 게 더 나으신지 아니면 11시 반부터 조금 걔네들보다 일찍 나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 먹고 이제 12시 반에 오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한 40분, 50분? 여하튼 12시보다 좀 일찍 할까요? 우리끼리 정하면 돼요. 선생님들 일찍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막 엘리베이터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 낫겠죠. 그러면 지금이 이제 11시 20분이니까 30분에 바로 끝내긴 그렇고 우리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 할까요? 점심시간? 여기다 점심시간도 중요해요. 밥을 영양이 공급이 돼야지 우리도 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점심시간 맛있게 먹고 오셔서 다음 시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섹션 2 들어갈게요. 현대사회의 변화와 유아교육인데 사회 변화와 유아교육을 먼저 볼게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저출산에 대한 거겠죠.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결혼한 젊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뭐예요? 아이를 놓고 직장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그쵸? 국가에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우리나라의 실정이 싫어서 아이를 놓지 못한다는 거죠. 놓고는 싶어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저출산 극복 대응 전략을 쓰고는 있어요. 쓰고는 있는데 어떤 게 있냐 봅시다. 이거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전략 1,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양육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몇 개월까지는 각시 이렇게 구청마다 다르지만 50만 원씩 이렇게 아니면 셋째아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것 또한 저출산 대책이고, 그다음 전략 2 해가지고 보면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 활동률이 증가한 여성의 일가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으로 보고, 이제 남성도 아빠도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양성평등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전략에 들어가고, 그다음 전략 3,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 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 우리가 지금 전략 3에 해당되는 거죠. 그 안전한 기반이 바로 유아교육 기관이고, 유아교육 기관 중에 공립유치원의 확대, 이게 가장 질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교육화 진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쵸? 그리고 뒷장에 넘어오셔서 보시면 마지막 줄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아교육에서도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는 등 양육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유아교육도 변화했어요. 어떻게? 시간을 더 늘리고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가정 기능에 대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찾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해서, 선생님들 이제 종일반 운영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요즘은 방과 후 가정으로 바뀌었죠. 이 용어가 같은 용어예요.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용어를 바꾼 거예요. 누리가정 개정되면서. 그래서 종일반이라고 하는 건 방과 후 가정까지 이렇게 장시간 봐주는, 그거 외에 뭐 에듀케어 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도마다 정책에 따라서 아이를 돌보기 위한, 더 장시간 돌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예요. 자, 여성들이 이제 많이 직장을 갖죠.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이제 임신을 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이 없는 회사가 아직은 많아요. 그렇죠? 이제 공무원이 다 되면 공무원은 너무 좋아요. 이제 모유 시간도 쓸 수 있고, 출산 전에 이제 근무를 5시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옛날엔 선생님들이 그거 제도가 있어도 못 썼는데 요즘은 다 써요. 안 쓰는 선생님이 없어요. 다 쓰셔서 이제 방과 후 선생님이랑 이제 조정하셔서 애기 싫어,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힘들어서 싫어, 집에 가시고, 그리고 또 애기 놓고 나서 내가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쵸? 복직서만 쓰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 공무원은 국가에서는 아주 이런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설 그런 사기업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성의 그런 사회 진출에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냐? M자로 나타난대. M자로. 거기 나와 있죠. M자로. 이게 무슨 M자가 뭐 같아요, 선생님들? 자, 예를 들면 20대, 25, 30, 35, 뭐 40 이렇게 나누면, 나이를 나누면, 여성의 나이를 나누면 20대, 25세대는 직장 사회에 참여하는 게 높아졌다가 아기를 놓는 요런 출산과 양육의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다 그만두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아기를 다 키우고 나서 사회를 또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양상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성에게만. 그래서 여성에게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기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이에요. 가정의 기능, 여성의 사회생활을 더 늘려줄 수 있고 안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 기관에서 어떻게 시간도 확대하고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사업의 확대와 질적 수준의 점검, 이런 것들이 우리 필요하다. 지금은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 유아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셔서 뭐 아이 장시간 보고 그러는 거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서울의 큰 유치원들, 단설 유치원들은 이제 따로따로 시간제 선생님들 이제 이용을 해서 뭐 6시간, 7시까지 이렇게 봐주는 반들이 많은데, 하나급 병설 유치원이나 이렇게 그런 데 발령이 나시면 5시까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규정한 방과 후 가정이 1일 교육과정 포함해서 8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8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시간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5시에 끝이 나요. 5시에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공무원 칼퇴근 그러죠. 5시에 집에 가는데 아이가 집에 가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4시 반쯤에. 선생님 오늘 누구누구 우리 아이 버스 이제 유치원 통학 차량 태우지 말고 유치원에 내비도 주세요.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떤 선생님이 발끈하는 거죠. 언제쯤 오시는데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럼 엄마가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야. 엄마 사정은 어떻겠어요? 분명히 엄마는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서 직장에서 일이 안 끝나서 할 텐데, 그래서 5시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사회적 요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엄청 바빴어요. 사회생활을 하시냐고. 그래서 학교에서 혼자 남아 있었던 경험이 많아요. 엄마가 데리러 안 온 친구들 다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 나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한테 이제 불안해하지 않게 따뜻하게 해준 선생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약간 뭐 눈칫밥이라 그래야 돼요? 약간 그런 것도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릴 적에 선생님들 유아의 그 발달의 특성이 정서 발달의 특성이 정서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면 이런 경우에도 그쵸. 엄마도 안정시켜야 돼요. 부모도 안정을 시켜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님 볼일 보시고 이럴 때 뭐예요? 밀린 일도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 뭐 2학급이나 3학급 정도면 선생님들하고 조율하셔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반 아이를 좀 부탁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유아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근데 뭐 아직 그 정부에서 우리 유치원이 여러 가지의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고 이제 표면으로 보이는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은 일부 이제 좀 서울 이런 단설 유치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에듀케어반 운영, 뭐 엄마품 돌봄 운영 이런 거 방학 중 하루도 365일 연중 운영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전국에 더 많아요. 다른 시도에. 그래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을 응시하시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면접에서 물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애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거기다 놔두고 다른 일 하는데 그저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내 제일 먼저 데리러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성격하는 게 표현이 달라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러면 나도 이제 교사 인간이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이러는데 어떤 엄마는 당당하게 조금 더 봐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사도 마음이 빈정이 상하는데 그때 전문가라면 그 엄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머니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사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몇 시까지 제가 더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볼일 보고 오세요. 라고 그 한마디를 먼저 했을 때 그 다음에 엄마의 그런 반응이 또 달라진다는 거를 선생님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맞불작전으로 가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교사는. 교사는 이제 부모와 아이를 교육해야 될 우리 유아교육의 정의에 나왔죠. 유아와 부모를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하시면 좋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뭐 현장 교사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이거 좀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집은 6시, 7시까지 봐주죠. 그래서 이제 공립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시골은 아직도 선생님들 좀 권위적이고 그렇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나이도 좀 많은 선생님들이 있고 젊은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들어가지만 다들 단설로 이제 발령이 나고 있어서 정설 유치원의 인식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이건 느낀 바예요. 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고 부모님들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우리가 5시에 문을 닫는 게 좀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보와 세계화의 가속화. 이제 가장 큰 우리 사회의 변화예요. 그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아이들한테 갔어요? 스마트폰이 갔어요. 스마트폰이. 요즘 막 패밀리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가면 애기들이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그쵸? 아주 심각한데 또 네, 저 친구들도 말해요. 애 놓으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고는 말하는데 어찌됐건 정보와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해서 인터넷 환경이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주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줄 보시면 유아들은 어린 시기부터 게임과 인터넷을 경험하고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또한 또 한 가지의 매체로 텔레비전이 나오고 있어요. 텔레비전의 시청. 부적절한 시청지도, 적절한 시청지도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아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미디어 교육. 맞아요. 미디어 교육. 건전한 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과 함께 아이들에게 쓰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나와 있는 문명을 아이들도 익히긴 해야 되지만 적절한 시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선별,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유아기에 길러줘야 되는 그런 기간의 교육의 이제 한 유형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그리고 4번, 5번은 다른 얘기예요. 세계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4번, 5번은 세계화에 대한 얘기인데 인터넷이 보급되고 뭐 통신수단이 발달함으로써 인해서 이제는 한 국가가 아니죠. 우리 뭐 오늘 아침에도 세계 토픽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몇 초 만에 다 정보가 오는 그런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급속하게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화 과정 속에 아이들은 세계화에 노출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수는 있지만 뭘 잃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삶을 물려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교육이 유치원 교육에, 유아 교육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또 이제 사회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 유아 교육에 바뀌어야 되는 점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의 변화와 유아교육에서 끝이 났어요. 지금 계속 이제 중요성 이런 부분이 비슷한데 하나는 중요하다는 걸로 도출하고 하나는 그쵸 이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로 도출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은 가족의 변화와 유아교육이에요. 가족의 변화는 아까 우리 얘기했죠. 핵가족화되고 있고 그쵸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가정의 교육 기능이 약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내용일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가족 구조의 변화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핵가족화가 보편화되었어요. 그리고 가족 해체가 증가했어요.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주말 부부도 많아요. 그쵸? 이제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가 이제 해체되고 있어요. 가족과 직장이 분리되고 소가족 혹은 핵가족으로의 전이가 불가피해졌고 심지어는 전 가족 구성원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주말에만 만나는 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의 가족 구조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1번은 옆에다 핵가족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핵가족화. 그리고 2번은 다른 얘기예요. 2번은 부모의 이혼이나 실직 등으로 조부모와 손자, 손녀만으로 구성된 조손가정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또 여긴 없지만 편부모 그쵸? 아빠만 지내는 또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아주 많아요. 재결합 가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2번 문장은 그 얘기예요. 그럼 옆에다가 또 적어 놓으실 수 있죠. 다양한 가족 구조. 옆에 음영 넣은 이 메모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책 일부러 넓힌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 책이 나중에 나 시험장에 갈 때 들고 갈 책이 되셔야 돼요. 따로 정리해서 하는 것도 시간 싸움인데 그쵸? 그래서 여기 요약도 집어넣으셔서 요거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3번은 또 다른 얘기예요. 3번은 우리나라가 한 민족 나라였다가 뭐가 되고 있어요. 요즘 다문화. 이제 다문화는 눈에 다 보이실 거예요. 나가면 그쵸? 이제 뭐 이렇게 결혼도 요즘 국제 결혼도 아주 많아지고 아이들도 그 아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한민족이 아니죠. 이걸 고수할 수가 없어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교육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회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우리가 흡수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유아교육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데 그쵸? 막 가족이 해체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 우리 반에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명단을 이렇게 받으면 제일 먼저 가족의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한부모 가정이 많은데 엄마 참여 수업을 해요. 아빠와의 한부모 가정이 이제 우리 반에 4명 정도가 있는데 엄마 참여 수업을 해요. 그럼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소외감과 그쵸 박탈감 이런 것들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아이들과 함께 나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출생 과정부터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동영상을 모두 다 갖춰서 근데 아이들에게 그건 이게 저의 갈등이었어요. 이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그걸 보여주면서 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다 좋은데 그것을 우리 반에 그렇지 못한 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그 아이의 이제 한 가지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했을 때 교육적으로 효과는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미치는 그런 비형식적인 잠재적 교육 과정이 그 아이한테는 또 미쳐지겠죠. 아, 쟤는 저렇게 행복하게 있었구나. 나는 근데 왜 그런 게 없지? 나는 엄마가 없어서 그러나? 그런 영향까지를 고려할 줄 아는 게 교사여야 돼요. 그래서 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지금 우리 현장에 이제 교실에 바로 가시면 있어요. 바로 가시면 다문화 아이 있고, 그쵸? 엄마는 한국말을 못하세요. 그렇죠? 그런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고 또 한부모 가정이 있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가 있고 여러 가지의 가족 형태가 가족의 구조 변화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 들어와 있다. 그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이제 면접에서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특히 경기도는 이제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 센터가 지역에 있죠. 다문화 센터에 있어서 부모를 교육해주고 그러는 기관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말을 하나도 잘 모르는 한국어를 읽을 줄 모르는 그런 부모가 있는데 우리가 주간교육계획안과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안내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현장에 가면 바로 3월 달부터 만나야 되니까 선생님들께 물어보겠죠. 그럼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더 하시면 생각이 막 뻗쳐나갈 거예요. 일단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나 혼자는 내가 그 나라 그 엄마가 카자흐스탄 사람이면 내가 그 말을 배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
그런 다문화 센터가 있는지,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그런 구청 또는 뭐 시청,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다문화 엄마를 위해서 가정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라인들을 확인을 하고, 그 엄마와 연결을 지어줄 수 있는 대로 연결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는 교육적인 안내를 도움을 그 중간에 자가 되는, 그쵸, 그 복지사 또는 그 도움을 주는 분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정, 다른 이제 편부모 또는 이제 재결합 가족, 이런 조부모 가족, 이런 건 선생님들이 조금 머릿속에 좀 떠오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가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케어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아이의 부모님들, 한부모 또는 조부모는 특별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집은 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특히 할머니들은 그런 게 되게 많은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아이를 보내세요. 내가 키우는 것 자체도 지금 부담인데 기관에 가서 혹시 할머니가 키운다 해서 아이가 소외받거나 그러진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심을 주는 것도 선생님들의 몫인 거예요. 처음에. 할머니, 요즘은 할머니 같은 그런 집이 아주 많아요. 아빠만 키우는 집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례를 들어서 또 설명해 주면 더 안심이 되죠. 매일매일 싸우는 양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 행복한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훨씬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보고도 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기죽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차별 교육을 하는 교사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학기 초에 해야 될 선생님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구조의 변화가 그냥 말 그대로 가족의 구조의 변화가 변화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현장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하시고, 다문화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 활용하고 또 다문화 교육을 연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다문화 연수가 아주 많아요. 교사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뭘 물으면 저도 연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문화 연수를 참여하고, 다문화 아이의 한국어, 또 그 나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나라의 모국어,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 특성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기 연찬을 위해서 다문화 연수도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한 선생님만의 그런 꿈을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 구조의 변화를 봤고요. 구조는 이제 말 그대로 구조죠. 그럼 이제 기능의 변화를 볼 거예요. 기능은 우리 아까부터 얘기해서 알고 있어요. 그쵸? 아이가 가정에서 더 이상 밥상머리 교육 또는 뭐 엄마 아빠로부터의 뭐 이제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쵸? 엄마 아빠를 만나야 되는데 잠잘 때만 만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그걸 대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기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의 가족 구조는 가정의 양육과 교육적 기능을 약화시켰다. 가정 내에서의 대인관계 기회가 감소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기본생활 습관이나 가치관 전달이 어려워졌다. 같이 놀 형제나 사촌은 물론 이웃 아이들마저도 거의 없고 온종일 엄마와의 일대일 관계에 하에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어요. 이건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컴퓨터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부재하는 경우, 아동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 교육적 기능을 전혀, 가정 기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과잉보호,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심신이 나약해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들이, 그쵸, 우리 키울 때 선생님들도 근데 어쩌면 엄치나 뭐 그런 거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가서 놀아, 잘 놀다 오면 되지 이러는데 요즘 엄마들은 아니죠. 가방에 다 챙겨서 애 학원 다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시간이 없어지고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뭐 하면 엄마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은 중고등학교에 대야 나타나겠지만 유아기에도, 그렇죠, 유아기에도 이런 엄마들의 과도한 기대와 과잉보호, 아빠들의 지나친 간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라는 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부모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는 부모 교육일 거예요. 정말 유아기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조기 교육, 과도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의 학습력을 지금 키우려고 하냐. 학습력을 키워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이가 건전한 전인 발달, 그걸로 인해서 토대를 만들어야 될 때라는 그런 부모 교육의 강조를 시사한다고 선생님들이 이제 뽑아내시면 되는데, 이제 문장에선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학대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뒷장에 또 있었네요. 3번, 4번이 또 있네요. 한번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의 기능이 변화되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역할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과거 어머니가 주로 담당했던 가정교육을 이젠 아버지도 담당해야 된대요. 그쵸? 그래서 요즘은 육아휴직을 아빠가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엄마가 안 쓰고 회사 상황에 봐서 아빠들이 쓸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유치원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아기부터 이제는 성 고정화가 아닌, 그쵸? 양성.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양성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걸 또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로 우리 유아교육이 어떤 시사점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3번이 복지사회의 실현과 유아교육이에요. 그쵸? 이제 요거는 지금 40분이 돼서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 이후에 할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 점심 먹고 조금 시간 되시면 와서 좀 읽어보시면 좋고요. 다음 수업을 위해서. 그리고 식사하시고 오셔서 여기 제가 칠판에 막 쓰고 지우고 하는데 선생님들 A4 용지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개요도 선생님들 나름대로 만드셔서 계속 이제 누적시키셔야 돼요. 요거 의미와 중요성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고 오늘 하루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시작할 때 마음이 1년을 간다고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개요도 만드셔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만든 개요도로부터 나 자신의 성취감을 피드백을 받으세요. 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해야 돼요. 나 진짜 잘 만들었네 하고 끼워 넣으시고 그쵸. 물론 저도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드리겠지만 선생님 스스로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꼭 개요도 만드셨으면 좋겠고 점심시간 조금 식사하시고 오셔서 활용하셔서 다음 나가실 거 읽어보시고요. 인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집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다음 시간 또 책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상 잠깐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